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자세히 살펴볼 자료는 바로 탄성계수에 관한 글과 노트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재료역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개념인데 솔직히 처음엔 좀 어렵게 다가올 수 있죠. 그렇죠. 용어 자체가 좀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네, 응력, 변형률 이런 단어만 봐도 약간 머리가 복잡해지는 느낌?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목표는 명확합니다. 이 탄성계수가 대체 뭐고, 왜 중요한지, 그래서 재료나 구조물이 힘을 닫을 때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지 그 핵심을 좀 쉽고 재미있게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죠. 네, 좋습니다. 탄성계수라는 건 뭐랄까, 물질이 외부 힘에 얼마나 잘 버티면서 원래 모양을 유지하려고 하는지 그걸 보여주는 아주 기본적인 성질이에요. 아, 버티는 점도? 네, 이걸 이해하면 왜 어떤 건 쉽게 휘어지고 또 어떤 건 되게 빳빳한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알 수 있죠. 특히 공학 설계에서 재료를 고를 때 정말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료에 아주 직관적인 비유가 하나 있네요. 고무줄이랑 철근. 이걸 똑같은 힘으로 당겨보는 상상을 해보라고 하는데요. 아, 그 비유요? 네. 고무줄은 뭐 그냥 쭉 늘어나는데 철근은 거리 꿈쩍도 안 하잖아요. 그렇죠. 눈으로는 변화를 보기 힘들죠. 이 명확한 차이가 바로 탄성계수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재료가 변형에 얼마나 저항하는지, 즉 뻣뻣함의 정도, 이걸 나타내는 수치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주 좋은 비유예요. 탄성계수가 높으면 철근처럼 뻣뻣하고 낮으면 고무줄처럼 유연하다. 뭐 이런 식으로요. 이 역률은 재료에 잡아당기거나 누르는 힘, 이걸 응력, 스트레스라고 하는데요. 응력, 시그마, 네. 이 응력이 가해졌을 때 재료가 얼마나 변형되는지, 이걸 또 변형률, 스트레인이라고 합니다. 변형률. 이 변형률에 저항하는 정도를 이제 정량화한 값입니다. E 이퀄 시그마 엡실론 이렇게요. 아하. 그래서 같은 힘, 같은 응력을 줘도 재료마다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정도, 즉 변형률이 다른 이유가 바로 이 탄성계수, 이 값의 차이 때문인 거죠. 그렇군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힘을 제거했을 때 원래 형태로 돌아오는 탄성 범위 내에서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아, 탄성 범위 내에서만요? 네. 그 범위를 넘어서면 이제 영구 변형이 일어나거나 파괴되니까요. 그래서 이 뻣뻣함은 그 재료가 가진 고유한 특성인 셈입니다. 그렇군요. 고유한 특성이라. 그럼 이 뻣뻣함, 즉 탄성계수 E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료를 보니까 후크의 법칙이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네요. 네, 후크의 법칙이 기본이죠. 학창 시절에 그 용수철 가지고 실험하면서 들어본 이름 같기도 한데요. 자료에 나온 식이 시그마 이퀄 E 엡실론인데 잠깐만요. 이 식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에 나온 그 시그마, 응력랑 엡실론, 변형률이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 먼저 짚고 넘어가면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아요. 노트에 메모된 내용을 보니까 아, 네. 좋은 지적입니다. 이를 이해하려면 당연히 시그마하고 엡실론을 먼저 알아야 하죠. 네. 응력은요, 쉽게 말해서 재료 내부에서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의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위 면적당 힘이요? 네, 외부에서 힘을 가하면 재료 내부에서도 그 힘에 저항하는 어떤 내부적인 힘이 발생하거든요. 그걸 그 힘이 작용하는 단면적으로 나눈 값이죠. 단위는 보통 파스칼이나 메가파스칼을 쓰고요. 아, 내부에서 버티는 힘을 면적으로 나눈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변형률은 힘을 받았을 때 재료의 모양이 원래에 비해 얼마나 변했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비율이요? 네, 예를 들어서 길이가 L인 막대가 있다고 쳐요. 이걸 잡아당겨서 길이가 델타 L만큼 늘어났다면 변형률 엡실론은 델타 L 나누기 L이 됩니다. 아, 늘어난 길이를 원래 길이로 나눈 값. 맞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길이에 비해 얼마나 늘어났는가의 비율이죠. 그래서 변형률은 단위가 없습니다. 길이니까요. 아하, 응력은 단위 면적당 버티는 힘, 변형률은 원래 대비 변형된 비율. 이제 좀 더 명확해지네요. 그럼 다시 후크의 법칙으로 돌아와서 시그마 이퀄 E 엡실론이라는 식은 이 둘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시그마 이퀄 E 엡실론이라는 식은 방금 말한 그 탄성 한계 내에서는 응력과 변형률이 정비례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바로 후크의 법칙의 핵심이죠. 정비례 관계? 네, 힘을 많이 줄수록, 즉 응력이 커질수록 변형률도 커지지만 그 비율은 일정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비례상수가 바로 탄성계수 2인 거죠. 아, 그 비례상수가 2군요. 네. 그래서 식을 살짝 바꿔보면 2 이퀄 시그마 엡실론가 되죠. 즉 탄성계수는 응력을 변형률로 나눈 값이다. 이게 탄성계수의 정의 그 자체예요. 네네. 주신 자료 속 퀴즈에서도 세로 탄성계수 2의 정의로 옳은 것은 이런 질문이 있었죠. 아, 맞아요. 그 퀴즈 있었어요. 거기에 정답으로 응력 변형률이 있었잖아요. 바로 이 정의를 묻는 문제였습니다. 와, 이제 그 퀴즈 답이 왜 응력 변형률인지 확실히 알겠네요. 이는 시그마 엡실론이라는 관계식 자체가 정의이자 계산법이군요. 단순히 뻣뻣하다는 느낌을 넘어서 이렇게 수치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게 흥미롭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이 이퀄 시그마 엡실론 관계는 제러리의 기계적 고동을 이해하는데 정말 핵심적입니다. 핵심이다. 네, 실제로 재료에 점점 더 큰 힘을 가하면서 그때의 응력 시그마와 변형률 엡실론을 측정해서 그래프로 그리거든요. 이걸 응력 변형률 선도,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라고 부릅니다. 응력 변형률 선요라요? 네, 많은 재료에서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초기 구간은 거의 직선 형태를 보여요. 이 직선 구간, 즉 탄성 구간의 기울기가 바로 탄성계수 2와 같습니다. 아, 그래프의 기울기 자체가 2다. 그렇습니다. 기울기가 가파르면 이 값이 큰 것이고 이건 재료가 매우 뻣뻣해서 작은 변형에도 큰 응력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예를 들면 철강 같은 재료가 대표적이에요. 철강. 네. 반대로 기울기가 완만하면 이 값이 작다는 것이고 이건 재료가 유연해서 작은 응력으로도 변형이 크게 일어난다는 의미입니다. 고무 같은 재료를 떠올리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아, 그렇군요. 응력 변형률 선도의 기울기가 탄성계수라니 시각적으로도 딱 와닿네요. 기울기가 클수록 뻣뻣하다. 네, 그렇죠. 그런데 자료를 보다 보니 이런 의문이 생겨요. 한 노트에는 달이나 건물처럼 형태 유지가 중요한 곳에는 탄성계수 2가 높은 재료를 써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그렇죠. 다른 노트에서는 또 충격 흡수나 유연성이 중요할 때는 또 다른 고려가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게 좀 헷갈리는데 그냥 탄성계수가 높을수록 더 튼튼하고 좋은 재료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걸까요? 왠지 뻣뻣하면 더 강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아,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이고요. 많은 분들이 혼동하기 쉬운 지점입니다. 그런가요? 네. 결론부터 말하면 탄성계수가 높다는 것이 항상 더 좋다거나 더 강하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튼튼하다는 말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탄성계수 2가 높다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변형에 대한 저항성, 즉 뻣뻣함이 크다는 의미는 맞습니다. 네, 뻣뻣한. 따라서 하중을 받았을 때 형태가 거의 변하지 않아야 하는 구조물, 예를 들어서 긴 다리의 상판이라든지 아니면 고층 빌딩의 기둥 같은 경우에는 변형이 최소화되어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겠죠. 그렇죠. 휘면 안 되니까. 맞습니다. 이런 곳에는 당연히 이 값이 매우 높은 철강이나 특수 콘크리트 같은 재료가 필수적입니다. 조금만 휘어도 큰일 나니까요. 아, 그러니까 형태 유지가 생명인 구조물에는 높은 탄성계수가 필수적이군요. 그건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그런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충격 흡수 같은 경우는 어때요? 바로 그겁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오히려 낮은 탄성계수가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자동차 범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 범퍼요? 네, 범퍼의 역할은 충돌했을 때 그 충격 에너지를 흡수해서 차량 내부나 혹시 모를 보행자에게 전달되는 충격을 줄여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호하는 역할. 만약에 범퍼를 탄성계수가 아주 높은, 그러니까 매우 뻣뻣한 재료로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충격을 받으면 그냥 깨지거나 아니면 충격이 그대로 다 전달될 것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충격을 흡수하지 못하고 그대로 전달하거나 아니면 너무 뻣뻣해서 그냥 쉽게 깨져버릴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탄성계수가 낮아서 잘 변형되면서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는 재료, 예를 들면 특정 플라스틱이나 복합재료 같은 것들이 더 적합하죠. 아하. 또 다른 예로 지진 발생 시에 건물의 흔들림을 줄여주는 면진 장치라는 게 있거든요. 면진 장치요? 네, 건물 기초 부분에 설치하는데 거기에 사용되는 고무 받침 같은 것들도 비슷한 원리입니다. 탄성계수가 낮은 고무가 유연하게 변형되면서 지진 에너지를 흡수하고 솟아시키는 거죠. 그렇군요.
충격을 흡수하거나 반복적인 변형을 견뎌야 할 때는 오히려 낮은 탄성 계수가 장점이 될 수 있다니, 와, 정말 재료의 특성을 어디에 쓰느냐에 맞춰봐야 한다는 거네요. 단순하게 높다 낮다로 좋고 나쁨을 판단할 게 아니었어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적재적소라는 말이 정말 딱 맞죠. 적재적소. 중요한 것은 이 재료를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가, 이걸 명확히 하고 그 용도에 필요한 성능 요구 조건을 파악하는 겁니다. 탄성계수는 그 중요한 성능 지표 중 하나일 뿐이고요. 아, 여러 지표 중 하나일 뿐이다. 네, 재료가 견딜 수 있는 최대 힘인 강도라더니 또 파괴에 대한 저항성인 인성, 아니면 표면의 단단함인 경도 등등 다른 여러 기계적 성질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강도, 인성, 경도, 다른 것도 많군요. 그렇습니다. 단순히 탄성계수가 높다고 해서 만능 재료가 아니고요. 또 낮다고 해서 쓸모없는 재료도 아닌 거죠. 설계 요구 조건과 맞지 않는 탄성계수를 가진 재료를 잘못 선택하면 예상치 못한 변형이 생기거나 파손되거나 기능 상실 등으로 이어져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와, 정말 중요하네요. 네, 그래서 재료 선택에서 탄성계수는 매우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하는 요소입니다. 자, 오늘 탄성계수에 대해 정말 깊이 이야기 나눠놨는데요.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네, 좋죠. 우선 탄성계수 E는 재료가 외부 힘에 얼마나 저항하며 원래 형태를 유지하려 하는지 그 뻣뻣함의 정도를 나타내는 고유한 물성값이다. 이걸 확인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재료 고유의 뻣뻣함이죠. 그리고 그 값은 재료에 가해지는 단위 면적당 힘인 응력 시그마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상대적인 변형 정도인 변형률 엡실론으로 나눈 값, 즉 E 이퀄 시그마 엡실론으로 정의되고 계산될 수 있다는 점 또 중요하고요. 네, 그 관계식 E 이퀄 시그마 엡실론, 이게 핵심 정의입니다. 맞아요. 이 E 이퀄 시그마 엡실론이라는 관계식 그리고 응력, 변형률 선도에서 그 탄성 구간, 직선 구간의 기울기가 바로 E라는 점만 확실히 기억해도 앞으로 재료의 거동을 이해하거나 관련 자료를 볼 때 훨씬 수월해질 것 같습니다. 네,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대화로 탄성계수에 대한 막연한 어려움이 좀 해소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네. 탄성계수는 단순히 재료가 얼마나 뻣뻣한지를 나타내는 지표를 넘어서요. 특정 하중 조건에서 재료나 구조물이 얼마나 변형될지 예측하고 그로 인해서 안전성이나 사용성에 문제가 없는지를 판단하는데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필수적인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전과 직결되는군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용하는 거의 모든 물건과 구조물의 신뢰성을 보장하는 기초가 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중요한 탄성계수의 세계를 탐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지식 여정에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작은 디딤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즐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더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오, 어떤 질문인가요? 오늘 우리는 재료가 벼령에 저항하는 정도, 즉 뻣뻣함을 나타내는 탄성계수, 이 스티프네스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야기했잖아요. 네, 뻣뻣함이요? 그런데 실제 재료를 선택할 때는 이 뻣뻣함 외에도 고려해야 할 중요한 성질들이 많다고 했죠? 네, 아까 강도, 인성 같은 거 말씀하셨죠? 네. 예를 들어 재료가 영구 변형이나 파괴 없이 견딜 수 있는 최대 응력인 강도, strength나 또 재료가 파괴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인성, toughness 같은 것들입니다. 강도와 인성. 이 강도와 인성은 오늘 우리가 다룬 탄성계수, 뻣뻣함과는 어떻게 다르고 또 어떤 상호관계가 있을까요? 아, 뻣뻣함, 강도, 인성. 이 셋의 관계라? 흥미로운데요? 네, 예를 들어서 아주 뻣뻣한 높은 이 재료는 강도도 항상 높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뻣뻣해서 쉽게 깨질 수도 있을까요? 낮은 인성. 이런 질문에 대해 한번 고민해 보시면 재료의 다양한 특성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와, 정말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뻣뻣하다고 무조건 강한 건 아닐 수도 있겠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